탈장 개시! 경찰의 새벽 작전이 시작됐다. 작전명은 102. 야당 당사에서 3일째 농성 중인 YH 무역 여공들이 타깃이었다. 저는 그때 너무 놀라갖고요. 정신을 잠깐 잃었어요. 정신을 잠깐 잃고 막 그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막 그 경찰들 2,000여 명이 완전히 에워싸고 있었고요. 여공들의 숫자는 180여 명. 나이라고 해봤자 평균 20살 남짓이었다. 폐업한 회사를 살려보겠다고 감행한 신민당사 농성. 이제는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며칠 밤낮을 치열하게 고민하고 싸웠다. 하지만 공권력을 앞세운 진압 앞에 여공들은 너무나도 무기력할 수밖에 없었다. 한 사람한테 한 4명 정도가 이렇게 달라붙으니 저희들은 반항을 할 수도 없었죠. 그 당시 때는. 반항을 할 수도 없었고 달랑 그냥 들려서 내려서 이제 나갔죠. 폭력과 절규가 지나간 다음날 아침, 남은 것은 여공의 죽음이었다. 김경숙, 22살 봉제 직공. 그러나 한 여공의 소리 없는 죽음은 유신의 몰락을 예고하고 있었다. 민주화운동 유가족 협의회, 일명 유가협이라 불리는 이곳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희생된 열사들의 유가족들이 모여 열사들의 정신을 기리는 곳이다. 우선 제가 이 다음 회의를 언제로 할까 이거에 대해서 논란을 하고 싶어요. 지난 86년에 구성됐는데 현재 회원 108명에 이른다. 제야 인사, 의문사 희생자, 학생 열사 등 민주화 과정에서 큰 족적을 남겼거나 억울하게 희생된 사람들을 열사라 칭하는데 그중 절반 이상이 이른바 노동열사다. 1970년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외치며 분신했던 전태일. 그런데 전태일의 바로 옆에는 한 여공이 나란히 자리하고 있다. YH 사건 희생자 김경숙이다.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래, 태일이 죽고 나서 나는 항상 이런 생각 가졌거든. 참 어떻게 한 사람으로 끝나지 또 죽고 죽는데 참 마음이 안 됐다. 퇴근 시간을 앞두고 회사 정문에 걸려진 폐업 공고는 김경숙의 죽음을 부른 YH 사건의 시발이었다. 지난 3월에도 폐업 공고를 낸 적이 있었는데 이번 결정은 회사 측의 최후 통첩이었다. 공장엔 이미 관리 직원들은 모두 떠나버리고 여공들만 남게 된다. 기숙사엔 물과 전기마저 끊어버렸다. 기숙사에서 계속 농성을 하니까 이쪽에서는 풀려는 의도도 있었겠죠. 그걸 뭐 음식물이라든가 물을 단수하고 단전을 하게 되면은 해체가 되지 않는가. 하지만 공장을 떠나는 여공은 아무도 없었다. 대신 그들은 편지를 썼다. 당시 YH 노조의 간부였던 김경숙도 광주에 있는 어머니께 편지를 썼다. 글도 제대로 모르는 어머니 앞으로 편지를 쓰기는 처음이었다. 보고 싶은 엄마에게. 내가 거주하고 있는 이곳 YH 무역은 굉장히 큰 회사랍니다. 돈 많은 회장은 미국으로 도망가고 없고 사장들은 자기들만 잘 살겠다며 지금 우리 근로자들을 버렸습니다. 회사 문을 닫겠다며 폐업 공고까지 내버렸답니다. 그러나 저희 근로자들은 비록 힘은 약하나 하나같이 똘똘 뭉쳐 투쟁하고 있습니다. 특히 엄마가 꼭 알아두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고
우리 회사의 사장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나쁜 사람이어서 어떤 일을 꾸밀지 모르니 내 편지가 아니면 그 어떤 편지를 받더라도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형사들이 찾아가고 지금 당신 딸이 지금 아주 위험한 데 가입이 됐다, 공산당에 가입이 됐다, 뭐 이러니까 뭐 부모들이 깜짝 놀라기도 하고 뭐 그래서 뛰어와 가지고 뭐 끌어내기도 하고 뭐 그런 일이 종종 있었거든요. 편지 쓰기를 마친 경숙은 손가락을 깨물어 혈서를 썼다. 그때 제가 이제 그 혈서를 안 써도 우리의 결의나 의지를 알 수 있다. 그러니까 꼭 이렇게 안 해도 되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김경숙이와 그 조원들의 얘기는 이런 것을 오히려 좀 우리의 의지를 사회에 다른 사람들이 좀 봐줬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만큼 절박하다라는 거를. 하지만 공장 내부에서의 투쟁은 외로운 메아리에 불과했다. 경영진마저 버린 여공들의 소리를 들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언론이 무슨 뭐 말 한마디 했습니까? 무슨 뭐 광릉에서 큰 학새가 한 마리 죽으면은 무슨 뭐 신문에 사회면에 탑으로 났지만 여성 노동자들 뭐 굶어 죽고 뭐 공장에서 이러다가 죽고 뭐 손가락 잘리고 이거 한 줄도 보도 안 했어요. 온 사회가 침묵이었어요. 벼랑 끝에 몰린 여공들이 선택한 마지막 수단은 신민당사 점거였다. 1978년 12월 제10대 총선에서 신민당은 헌정사상 최초로 여당보다 높은 득표율로 제1야당에 올랐다. 이듬해 5월 신민당은 전당대회에서 김영삼이 총재에 당선되면서 대여 투쟁의 강도를 높이고 있었다. 그래서 그때는 우리 그런 생각도 했죠. 신민당사에 가도 금방 끌려날 거다. 그럼 신민당사에 가서 끌려나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냐. 그래서 거기서 그냥 우리는 못 나간다고 버티자. 이런 각오로 결정을 한 거거든요. (8월 9일) 아침 YH-50 187명은 일제히 신민당사 진입에 성공한다. 4층 강당에 모이던 여공들은 모처럼 기쁨에 젖어 흥분했다. 당시 김경숙은 노조의 조직 차장이었다. 그 과정에 김경숙이가 그러니까 이를테면 사람들이 새로운 장소에 갔으니까 사람들이 이탈되지는 않을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혹시 우리를 또 뭐 이렇게 엄해하는 사람들이 옆에 있지는 않을까, 이런 측면을 전체를 관리하는 이런 과정이었다고 봅니다. 대오를 재정비한 여공들은 구호를 외치며 농성에 들어갔다. 정당의 당사가 여공들에 의해 점거된 것은 사상 유례가 없었던 일이었다. 신문들은 그날 석간부터 큰 활자로 보도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이제 우리가 목표했던 거를 달성했다. 정말 우리 억울한 것이 이제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을 한다. 이래서 너무나도 그 기사를 보고 정말 기뻐서 울었어요, 저희들은. 각계의 격려 방문이 줄을 이었다. 농성장을 직접 찾은 김영삼 총재는 보사부 장관이나 노동청장을 불러오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두 사람 중 누구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신민당은 국회 보사위원회 수집을 요구했지만 여권은 YH 여공의 무조건 해산만을 주장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여공들의 기대는 점점 우려로 바뀌고 있었다. 경찰이 강제 해산할 것이라는 소문만 나도는 가운데 여공들은 지쳐갔다. 이때 분위기를 다시 띄운 것은 김경숙이었다. 울도 담도 없는 집에서 시집살이 3년 만에 시어머니 하시는 말씀 예약은 며느라가 진주난 군 옷에
사장이 나와서 이제 노래를 부르는 건데 진주 낭봉가를 부르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단히 우렁차게 부르고 씩씩하게 부르고 그리고 그 노래를 잘 불러요. 또 잘 부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대단히 즐거워했고 그 기뻤다고 그럴까요? 이튿날 저녁이 되면서 경찰 병력은 당사 주변으로 집결했다. 여공들은 집회를 열어 고향의 부모 형제에게 마지막 예의를 갖췄다. 마지막 결임은 김경숙이 읽었다. 우리의 결의. 거리에 내쫓겨 올 데 갈 데 없는 우리들은 이제 정상화가 아니면 죽음이라는 구호를 외치며 우리 300여 명의 근로자들은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관계부처는 이 문제를 더 이상 지연시키지 말고 즉각 해결하라. 우리의 정당하고도 정의로운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 한 이 자리에서 한 발자국도 물러설 수 없으며 어떠한 죽음도 불사할 것을 엄숙히 결의한다. 1979년 8월 10일 YH무역 전 근로자 일동. 밤 11시 30분 모든 집회는 끝이 났다. 불안한 마음에 지친 여공들은 잠이 든다. 폭풍전야의 고요함이었다. 새벽 2시 진압이 시작된다. 경찰 병력은 단 23분 만에 모든 여공들을 끌어냈다. 작전이 휩쓸고 지나간 신민당사는 폐허였다. 폭력이 비껴간 것은 김영삼 총재 한 사람뿐이었다. 여공들은 물론 신민당 국회의원, 출입기자, 당직자 등이 심한 부상을 입었다. 실도 있는데 뭐 여기만 이렇게 붓고 얼굴은 부어가지고 눈을 아무래도 눈을 뜰 수가 없어요. 눈을 떴는데 약간 불빛만 이렇게 있다간 의식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버스에 가면서 계속 어디서 어디 혈관이 터진 동맥이 터진 사람 쪽에서 피가 얼굴에 자꾸 날라와 떨어지더라고. 그러고 뭐 여기저기 아우성이 뭐 죽는다고 아우성 치고. 노조지부장, 사무장, 부지부장은 진압 직후 바로 구속됐다. 국가보위에 대한 특별조치법 위반이었다. 나머지 여공들은 경찰이 마련한 버스에 올라 강제 귀향길에 오른다. 하지만 한 사람이 빠졌다. 고향에도 철창 속에도 없었다. YH 사건의 유일한 사망자로 기록된 김경숙. 그녀는 유신분기의 출발점인 동시에 70년대 노동운동의 정점에 서 있었다. 그 70년대의 우리 노동자들의 상황을 뭐 일목요연하게 복잡하게 얘기할 필요 없이 그냥 그 단적으로 나타내는 부분이 70년대의 전태일 열사의 분신, 오죽해서 자기 몸을 태웠을까. 거기부터 시작해서 79년도에 김경숙이의 마지막 진압 사건 때 세상을 뜬 거, 이런 부분 그 과정에 다 함축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김경숙은 1958년 7월 전남 광산군 비하면에서 태어났다. 지금은 광주광역시에 편입됐지만 이곳은 고속도로에 가로막혀 아직도 개발의 바람을 비껴간 곳이다. 네, 이거 안 봐. 이 마을에는 경숙이 태어났던 집이 남아있다. 크가면서 노는 것이 남자답게 놀고 그러니까 남자 역할을 하겠다 이런 그런 마음을 묻고. 본래 위로 오빠가 있었으나 경숙이 태어나기 전 병으로 죽었다. 밑으로는 준곤, 재곤 두 남동생이 태어났다. 건어물 행상이었던 아버지는 한 번 나가면 달포가 지나야 돌아오곤 했다. 넉넉지 못한 살림 탓에 1년에 한 번꼴로 이사를 다녀야 했던 경숙은 6살 이후 학동 일대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다. 8살 되던 해 경숙은 아버지를 여인다. 슬퍼할 겨를도 없이 어머니는 떡장사로 나서게 되고
이제 두 동생을 돌보는 것은 경숙의 몫이 된다. 초등학교를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배경이 있었어요. 거기 배경 중에 하나가 동생을 길러 했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동생이 죽어요. 그래 죽었는데 김경숙은 동생의 그 죽음에 대해서 슬픔과 기쁨을 동시에 갖지요. 왜? 그렇게 학교를 가고 싶어 했으니까. 그래서 결국 이 동생이 굶주림으로 죽자 김경숙은 학교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경숙의 유일한 모교에는 학적부가 남아있다. 6학년 6반인가 여기네요. 학적부에는 당시 경숙의 가정 상황이 상세히 기록돼 있다. 홀어머니의 큰딸로서 가사를 아동 자신이 도우며 어머니는 행상을 하여 좁은 새방을 얻어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살고 있으나 교육 관심은 있는 편이다. 결석이 잦은 편이었는데 집안일을 도와야 했기 때문이었다. 어렵게 들어간 학교였지만 기성회비도 제대로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기성회비 안 내 가지고도 어떤 사실 다른 학생 같으면은 기가 죽고 좀 힘이 없을 텐데 그 친구는 속으로 삭힌 것 같더라고요. 그 표현을 안 했습니다. 경숙이 살았던 마을 어귀에 있는 다리 홍림교. 일명 배고픈 다리로 불린다. 장작을 하러 산에 갔던 사람들이 내려올 때 이 다리쯤에 다다르면 배가 고파진다는 데서 유래했다. 경숙은 고픈 배를 부여잡고 동생과 함께 장사 나간 어머니를 이곳에서 기다렸다. 엄마 아직도 안 오셨냐 그러죠. 그럼 뭐라고? 아직도 오늘 좀 늦으신다고 걱정하고 엄마 다리 아프신데 근데 걱정하고 있더라고요. 조금이라도 빨리 보고 싶으니까 그랬는가 모르죠. 동생이 울고 보채니까. 초등학교를 졸업하면서 경숙은 중학교 진학을 포기한다. 남동생 준곤 하나 가르치는 것도 벅찬 가정 형편 때문이었다. 중학교 대신 경숙이 들어간 곳은 공장이었다. 집 근처에 있었던 이곳은 뇌고치를 삶아 나온 진면이란 솜에서 실을 뽑아내는 작업장이었다. (6학년) 겨울방학부터 경숙은 이곳에 와서 일하게 된다. 40여 명의 직공 중 경숙이 가장 나이가 어렸다. 경숙처럼 어린 나이에 가족의 살림을 위해 일터로 나서는 것은 당시로서는 흔한 일이었다. 경숙이가 바로 유재 살았기 때문에 아침에 새벽에만 와요. 내가 잠 깨기도 전에 새벽에 와갖고 문 두드리면은 나가보면 경숙이란 말이야. 너 하나 보고 내가 이 기계를 돌릴 것이냐 그러면 아저씨 해주시오. 그래서 참 그 성의로 봐서 내가 돌리고 전기 써주고 불 피워주고. 뇌고치 공장에서 겨울을 난 경숙은 광주 양동의 봉제 공장으로 옮겨간다. 봉제 견습공 생활이 시작된 것이다. 여기저기를 옮겨다니며 속옷, 버선, 양말 등 닥치는 대로 배웠다. 이 무렵 경숙은 한 운명적인 만남을 한다.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광숙 씨 되시죠? 네, 맞는데요. 경숙과 동갑인 광숙 씨는 초등학교 졸업 후 상경하여 교복점에서 일하고 있었다. 경숙이가 이제 어디 다닌다고 그때 말로는 이제 공장이나 그런 데 다닌다고 그래서 얼마 받으냐고 하니까 5,000원 그 선에서 받은다 하니까 서울 가면은 그 배는 더 받고 10,000원 정도는 받을 거라고 같이 가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따라 나서대요, 성격이. 아침이면 찾아와 울고 가던 까치야 나 떠나도 찾아와서 우리 부모 위로하렴 나 떠나면 누가 할까 늙으신 부모 모실까 서울로 가는 길이 왜 이리도 멀으냐 70년대 초 서울역에는 돈벌이를 위해 무작정 상경한 시골 소녀들을 쉽게 볼 수 있었다.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막 넘어오던 시대, 이들을 처음 받아준 것은 봉제 하청공장이었다. 소녀들의 일값이 그나마 가장 쌌기 때문이었다. 그 원청이 아니고 하청이기 때문에 어떤 그 아무래도 그 모든 그 인건비에서 이 사람들은 이익을 내야 되는 거였어요, 그때는. 영세한 하청업체는 다른 하청업체로부터 재하청을 받는 경우도 있었다. 자연히 밑으로 갈수록 하청업체 수익은 적어졌다. 원청업체에서 한 번 대금 지급을 미루면 하청업체 노동자는 줄줄이 임금을 받지 못했다. 심하면 아예 문을 닫아버리는 경우도 허다했다. 그럴 때마다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어디 호소할 곳조차 없었다. 뭐 하청업체에서 노동자 보호 장치는 좀 말이 뭐 좀 우습죠. 전반적으로 안 지켜지는 게 뭐 이상적이니까 거의 뭐 지켜진다고 볼 수는 없고. 상경한 지 한 달 만에 김경숙도 청량리의 한 하청 공장에 들어간다. 오로지 돈 많이 벌겠다는 생각에 잔업, 특근도 밥 먹듯이 했다. 서울에 올라와 하청 공장에 취직을 했을 때였습니다. 말로만 듣던 철야 작업을 2달 동안이나 밤낮으로 하고 나자 코를 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피곤한 나머지 건드렸다 하면 코피가 쏟아졌던 것입니다. 저의 몸은 더욱 약해지고 얼굴은 창백해져 갔습니다. 그리고 어떤 회사에서는 3개월치 봉급을 받지 못했고 헐벗고 굶주린 나는 5원짜리 풀빵 30원어치로 추위를 허덕이며 생계를 이어가야 했습니다. 그때마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자살이라도 해버리자고 마음먹었으나 고향이 그 길을 막곤 했습니다. 자살길을 가로막은 것은 동생이었다. 오빠나 남동생을 위해 누나와 여동생이 희생하는 것은 숙명이라고 여기던 시대였다. 사랑하는 동생 준곤에게 누나가 일하는 공장이 앞으로 문을 닫을지도 모른다고 하더구나. 이 소리를 듣는 순간 누나의 가슴이 어찌나 떨리고 다리까지 후들후들 떨리던지. 그래서 하는 말인데 당분간 누나가 돈을 보내지 못하더라도 눈 빠지게 기다리지 말았으면 한다. 준곤이는 이 누나가 대학까지 공부를 가르쳐주겠다고 엄마가 대신 말 잘해주세요. 이 누나가 살아가는 이유이기도 하니까요. 누나가 없었으면 어떻게 보면은 학교를 못 다녔을 거예요. 누나 도움하고 어머니가 고생하셔가지고 그래도 저 끝까지 배울 수 있었다는 게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방금 얘기 드린 대로 누나에 대해서 보답을 하고 싶어도 지금 안 계시지 않습니까? 중국의 핵보유국 등극은 미국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다. 여러 가지 보복이 따랐는데 그중 하나가 중국산 가발 수입 금지였다. 그 결과 한국은 가발 대체 수입국으로 떠오른다. 국내 대규모 가발 공장이 서울 면목동에 섰습니다. YH 무역 수출 1966년
왕십리에서 종업원 10명의 영세한 업체로 출발한 YH무역은 가발 특수에 힘입어 급성장을 거듭했다. 창사 3년 만에 면목동으로 이전하고 이듬해에는 종업원 4,000명의 국내 최대 가발 업체로 자리 잡는다. 수출은 1,000만 부를 기록하여 대통령 표창과 산업훈장까지 받았다. 경숙이 YH무역에 입사한 것은 서울 생활 3년 만이었다. 하청 공장의 굴레를 벗고 원천 공장에서 일하게 된 것이었다. 이제 이름도 없는 하청업체의 견습공이 아니라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수출 회사의 당당한 직공이 된 것이다. 3년을 안 오고 엄마만 좋은 데로 이제 갔은 게 걱정 말고 내가 이제 거 가서도 다 곤노랑 내가 사갖고 와서 내가 너희들 밥 해먹으라 그러면 해먹고 지가 어른하고 다 하고 징그럽게 이제 농 같은 것도 좋은 놈 있고 걱정 말라고 엄마 이제 다 잊어버리라고 그러고는 이제 왔더라 말이여. 이제 권세 오답을 맞추고 지갑 지사에 YH무역 공장이 있던 곳. 외관은 변했지만 골조는 그대로다. 29년 전 처음 이곳에 들어왔을 때 경숙은 한 단계 나아진 삶을 꿈꾸고 있었다. 김경숙이 남긴 일기. 우리는 여기서 70년대를 살았던 한 젊은 여성 김경숙을 만날 수 있었다. 굶주리고 항상 피로에 찌들었던 경숙에게는 또래 친구들의 평범한 삶이 동경의 대상이었다. YH 입사는 그 꿈을 현실로 바꿔줄 것처럼 보였다. 영화와 펜팔은 70년대 빠질 수 없는 젊은이의 문화 코드였다. 주간 중앙 펜팔에 엽서를 띄워 많은 편지를 받아보았다. 그중에 서신 교환하다가 오늘 친구 순자와 바로 약속 장소에 나가서 한상진을 만나 대화 나누고 대한극장에 들어가게 되었다. 나에게는 남성의 세계를 아직 모르고 있어서 궁금한 것들을 주고받으며 영화 구경을 하다 순자와 극장 밖을 나와 자신이 생각한 것보다 남자는 옹졸하여 실망을 하게 되었다. 펜벗이란 만나면 이별이란 말이 맞는 걸 느꼈다. 그동안 유보해 두었던 여성으로서의 삶도 소중한 것임을 깨닫는다. 한탄강에 갔었던 사진이 다 나왔다. 많은 기대를 하였는데 막상 바라보니 여자의 미를 찾아볼 수 없도록 보기가 흉했다. 너무나 나의 몸에 신경을 쓰지 않은 일이라 반성하며 이 순간부터 조금씩 고쳐나가며 에티켓을 배울 수 있도록 적극적인 마음 가지리라. 면목동 천주교회. 이곳엔 YH무역 노조에서 운영하던 녹지중학이 있었다. 경숙은 1977년 야간 과정인 이 학교 1기생으로 입학한다. 경숙의 나이 59명 입학생 가운데 가장 언니였다. 경숙은 검정고시를 봐서 고등학교까지 마칠 생각을 한다. 당시 경숙의 일기를 보면 배움에 대한 의욕으로 가득 차 있다. 비록 또래보다 훨씬 늦은 길이었지만 경숙은 누구보다도 열심이었다. 저는 그 당시 김경숙 씨가 나중에 신민당사에서 그런 일을 당했을 때 굉장히 의외라고 생각을 한 측면이 좀 있거든요. 굉장히 모범적이고 과격하지 그런 거는 굉장히 거리가 멀었어요. 평범한 사람을 꿈꾸었던 경숙. 그러나 YH의 현실은 하청업체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잔업, 야근에다 휴일에는 특근까지 했다. 오늘은 새벽 4시까지 잠도 자지 못하고 일해야 했다. 육체는 고달프고 눈이 아파오며 수면을 제대로 섭취하지 못해 약간은 머리가 어지러웠으나 사람이 수면을 취하지 못하고 일을 시킨다는 걸 생각할 때 나의 몸은 지치고 비틀대면서 숙사에 돌아와 밥을 먹는데 밥이 먹히지 않는다.
이 건물이 옛날 YH 기숙사 그대로 그 건물 그대로입니다. YH 무역 공장 바로 옆에 있었던 기숙사. 그대로고요. 김경숙을 비롯한 대다수의 여공들은 기숙사에서 생활했다. 이 기숙사는 한때 2,000명 이상을 수용하기도 했다. 시골에서 올라온 여공들의 편의를 위한 기숙사는 24시간 노동을 가능케 해주는 장치도 됐다. 수출 사업이기 때문에 그 노동력을 즉시 동원을 해야 되거든요. 동원을 해야 되는데 기숙사만큼 그것이 좋은 것이 없었죠. 그래서 토요일하고 수요일 제외하고는 전혀 외출 금지였어요. 여공들에게 끊임없이 일을 시키기 위해 갖은 방법이 동원됐다. 겨울에 말이지. 그 추운데 문 열어놓고 찬바람 들어오게 해서 졸지 못하게 하고. 그래도 좋으니까 노래 부르고 미싱하면서 노래 부르고 시키고. 그래도 좋으니까 타이밍이라는 약을 강제로 먹여서 졸지 않게 타이밍이라는 잠 안 오는 각성제가 있어요. 그때 70년대 여성 노동자들의 경우에 타이밍 중독자가 많았어요. 장시간 노동은 70년대 한국 산업 전체의 보편적인 현상이었다. 당시 이것을 우리 국민들의 근면성의 결과로 치부하기도 했다. 모든 통계상으로는 노동시간이 54.6시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노동시간은 98점 몇 시간, 100시간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70년도에 케냐나 스리랑카의 노동시간을 보면은 우리나라의 정말 54점 몇 시간보다도 조금 더 낮아요. 장시간 노동에도 불구하고 임금은 형편없었다. 74년 YH 무역에 입사해 79년까지 가발을 만들었던 고영란 씨. 고 씨는 5년 동안 받은 월급 봉투를 모아두고 있다. 고 씨가 YH 무역으로부터 받은 월급은 한 달 평균 28,805원이었다. 이것은 최저 생계비에도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당시 노총이나 정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1인당 최저 생계비는 32,000원 정도였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술자였기 때문에 이 정도 받는 거고 이보다 훨씬 못 미치는 월급들이 많았어요. 장시간 노동에 저임금을 가능케 했던 것은 도급제다. 도급제란 일정 단가를 정해놓고 노동 성과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YH 무역과 같은 가발업종의 경우 주로 도급제로 운영됐다. 문제는 너무 낮은 단가였다. 이 낮은 단가를 메우는 방법은 작업량밖에 없었다. 먹고 살 수 있는 그 기본 그 생활비가 안 나오는데, 생존비가 안 나오는데 거기에서 그거를 게을리했다가는 먹고 살 수가 없는 지경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 우리나라 산업 구조가 세계에서 가장 오래 일하고 가장 낮은 임금에다 산업재는 세계 1위고 3개 그 상관왕을 받은 때잖아요. 여공들의 경우 남녀 차별이란 또 하나의 멍해가 있었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여공은 남자에 비해 적은 돈을 받았다. 79년 당시 섬유 산업에서 7만 원 이상을 받은 여성은 4.4%였지만 남성의 경우 전부였다. 그 결과 여성은 남성 임금의 절반도 받지 못해 조사 대상 22개국 중 최하위였다. 하지만 여공들은 가족의 실질적인 가장 역할을 하는 경우도 많았다. 경숙의 경우도 월급 중 절반 이상이 동생 학비와 생활비로 송금되고 있었다. 적자의 원인이 경영부실에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경영자가 일부러 그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안 되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 손실을 노동자의 임금에서 메꾸려 하십니까?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돈이 없는데 자식의 용돈을 올려줄 수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당장 먹고 살 생계비를 용돈과 비교할 수가 있습니까? 농촌에서 이제 중학교 마치고 온 여성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그러니까 온전한 급여를 줘야 된다고 기업은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최저임금을 또 못 미치는 것을 주는 거는 바로 기업주 사고가 이 사람들은 온전한 임금이 아니라 그냥 부하급 정도로만. 박
박정희 대통령은 1971년 12월 6일 정부 대변인 윤주영 문화공부부 장관을 통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이 선언에서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에도 불구하고 유신시대 노동자들의 권리는 억압받았다. 이에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국가보위에 대한 특별조치법에서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의 행사는 행정관청의 조정에 따르도록 했다. 이는 사실상 두 권리를 봉쇄하는 수단이었다. 따라서 정부는 국민과 혼연 또한 산별노조 체제를 채택, 노조를 어용화시켜 단결권마저 제약했다. 노동조합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요. 일단은 노동자들이. 그리고 그 노동자들이 한 번도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그 신고해 본 적이 없는데 이미 노동조합이 되어 있고, 그건 회사 그냥 만들어 놓은 거죠, 임의로.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져 있으니까 제2의 노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1970년 전태일의 분신은 암흑 같은 노동 환경 속에 한 줄기 빛을 주었다. 그해 11월 청계 피복 노조를 시작으로 이른바 민주노조가 설립되는데 그 중심에 여성 노동자가 있었다. 통일방직은 최초 여성 노조 지부장을 뽑았다. 이를 계기로 사업장마다 여성 지부장들이 곳곳에서 배출된다. 남성들이 지배하던 노동운동판에 여성들이 당당하게 나서 여공들의 이익을 대변해 나갔다. 한국 최초의 여성 그 지부장을 우리 손으로 뽑았다라는 그 자부심이 정말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무엇이든지 우리는 해낼 수 있다라는 그런 그 아주 그 뭐 자신감이라든가 뭐 어떤 충만감, 그런 것들이 아주 그냥 너무너무 우리들을 막 그냥 흥분하게 만들었었어요. 산업체 부설학교, 저학력 여공을 대상으로 1977년에 생겼다. 박 대통령의 지시로 정식 학력까지 인정되는 산업체 부설학교는 기업주가 여공들에게 주는 은전으로 받아들여졌다. 전국의 노동 현장에서 배움의 열기는 더해갔다. 대통령 각하께서 저희들과 같은 소녀들에게까지 세심한 배려와 자애 어리신 격려를 해주신 그 거룩한 마음 주심에 모두 감격하여 사오며, 하지만 이는 민주노조 운동으로 터져나온 여공들에게 정부와 사용자들이 던진 당근이라는 시각도 있다. 중학교, 고등학교 보내준다는 것 때문에 그 사람들은 자기 주장을 한 번도 할 수가 없었어요. 발언권이 전혀 없는 거예요. 왜? 그게 압력이 되는 거죠. 너는 공장에서 일하면서 학교도 보내줬는데, 그러니까 주문 주는 대로 시키는 대로 죽으려면 죽는 것까지를 해야 되는. YH무역도 민주노조가 탄생했다. 사측의 방해로 상당한 진통 끝에 설립된 YH노조의 지부장은 최순영이었다. 처음부터 노조가 눈에 가시였던 사측은 도급제를 악용하여 대응했다. 노조 활동이 활발한 팀에게는 일거리를 주지 않고 하청으로 돌렸다. 최저임금제도 없었던 시대, 일거리를 받지 못한 여공들에게는 치명적이었다. 일거리가 없으니까 일단 한 달 월급을 못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생활이 안 되는 거죠. 이 서울에 와서 누가 아는 사람도 없고 정말로 어렵죠. 당시 기업주에게 여공들의 현실은 관심밖이었다. YH무역의 설립자는 빼돌린 외화로 미국의 호텔, 백화점에 투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었다. 또한 현지 무역회사를 차려 YH무역의 제품을 수입 판매했는데 대금 결제를 지연시켜 회사 재정에 타격을 주었다. 무리한 사업 확장도 있었다. 사원들의 상여금으로 잡혀있던 10억을 가지고 해운 회사를 세우는가 하면 전자회사도 인수했다. 여공에게 돌아갈 이유는 하나도 없었다. 저는 그 YH가 우리나라의 그 기업의 어떤 그런 모순, 이런 거에 하나의 모델이 아닐까 하는, 그렇게 돈을 벌었으면 재투자를 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기업의 그 사장들이 자기 또 이익을 챙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돈을 빼돌리고 외국으로 도피시키고 이런 하나의 그런 어떤 구조. 노조 사무실에 한 장의 문서가 날아든다. 가발 생산과의 지방 이전,
정부 시책에 따라 면목동 공장에 줄이긴 가발 라인을 지방으로 옮기겠다는 것이었다. 이전 장소는 충북 옥천군 청산면. 네. 옛날 그대로예요? 야, 그대로 뭐 하나도 변경된 거 없어. 하루같이 이곳은 YH 무역 설립자의 또 다른 가발 공장이 있던 곳이었다. 이곳으로 가발 생산 라인을 이전한다는 발표가 나자 사흘 만에 가발 생산과 500명 중 430명이 사표를 낸다. 그러나 당시 공장 인근 주민들은 본사 이전에 대해 전혀 몰랐다고 한다. 이전을 한다 소리는 안 했어요. 전혀 이전을 할 것이가 없었고 본사에 대해서는 전혀 여기에 뭐 오기나 뭐 이런 것도 없었고. 당시 공장 관계자 역시 서울 YH 무역 공장의 이전에 대해서는 전혀 들은 바 없다고 했다. 이게 쉽게 말해서 서울 공장에서 노조 애들이 쉽게 말씀 많으신 종업원 애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걸 아마 분산시키건 방법을 하시라는지 모르지 그랬다. 뒷날 YH 사건의 발단이 된 청산 공장 이전은 2달 만에 회사 측이 자진해 철회하게 된다. 하지만 수백 명의 여공이 이미 회사를 떠난 뒤였다.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자동적으로 회사를 옮겨간다 그러면은 해고가 아니고 그냥 지네들이 스스로 알아서 다 사표를 낼 거니까 그걸 노린 거죠. 그리고 안 옮겨갔죠. 당시 YH 무역은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었다. 가발 경기 퇴조도 한몫했지만 무엇보다도 무리한 확장에 따른 자금 압박과 부실 경영이 원인이었다. 이제 서서히 사업을 접어야 한다고 판단한 경영진에게 여공들은 처치곤란한 존재일 뿐이었다. 청산 공장 사건을 계기로 회사는 자주 휴업을 하며 여공들이 스스로 떠나게 유도한다. 당시 일기에는 이를 지켜보는 경숙의 심정이 표현돼 있다. 본 공장을 돌려라. 고용 완전 찾자. 단결, 권리, 뭉침, 싸움, 비평, 노동운동을 해야 한다. 첫째는 인정을 않죠. 마음속으로 우러나는 대화 파트너로서, 운영의 파트너로서 인정을 않기 때문에 각 곳에서, 여러 가지 곳에서 그런 마찰이 자꾸 생겼죠. 어떻게든지 이 노조 활동을 저지하고 노조 활동을 미약시키려고 생각을 했지. 회사 측의 갖은 압력으로 YH를 떠나는 여공들이 많았다. 한때 4,000명에 달하던 여공 숫자가 77년엔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 하지만 노조가 세다고 소문난 YH 출신들을 받아주는 곳은 없었다. 처음에는 일 잘하겠다. 처음에는 받아줘요. 처음에는 받았다. 한 이틀 지나니까는 조용히 부르더니 그냥 아무것도 안 물을 테니까 나가라. 그럼 거기서 뭘 할 수 있겠어요. 나와야지. 영자의 전성시대. 전국 36만 관객을 동원했던 이 영화는 70년대 여성의 굴절된 삶의 모습을 그린다. 영화 속에서 영자는 식모에서 여공으로 결국은 사창가로 빠지는 여인이다. 경숙과 동료들도 이 영화를 보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YH를 나온 여공 중에는 중랑천 뚝에 몰려있던 뚝방이란 술집으로 빠지는 이들도 있었다. 이런 동료들의 신세를 생각하며 부른 노래. 그날 밤 극장 앞에서 그 역전 캐바레에서 보았다는 그 소문이 들리는 순이 석유불 등잔 밑에 밤을 새면서 실패 감던 순이가 그러니까 YH 여공
그 전에 일했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오게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거의 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 80%, 90%는 다 YH에서 일했던 친구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대거 많았었고. 부도덕한 기업주와 떠나는 동료들을 지켜보면서 경숙은 변하고 있었다. 예, 여기가 그 동일교회 야학이었거든요. 그 YH 직장에 다니던 여성들이 그 야학 공부. 1978년에 시작된 동일교회 야학은 YH 노조 대의원을 중심으로 노동 문제에 대한 바른 인식을 위해 시작됐다. 사회, 경제, 역사, 노동 과목을 중심으로 서로 토론을 벌이며 개인이 느끼고 자각한 것을 공유했다. 당당한 산업 전사로 다시 태어나는 여공들. 그 중에 김경숙이 있었다. 노동자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가를 옛날 역사부터 현재까지 무슨 운동을 하는가, 지금까지 그칠 줄 모르고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멸시와 비웃음 속에 외로운 길을 가야 하나요? 세월은 어김없습니다. 우리들은 그동안의 자신의 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못 배우고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 이런 평범한 사람이 오히려 이제 역사의 주인이다. 우리 권리를 스스로 찾는 과정에서 우리 주인으로서의 우리 이제 의식을 깨달아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자기는 이제 그게 제일 소중하게 자기한테 와닿는 말이다. 동일 야학에서 마련한 노동절 행사. 이날 여공들은 김민기의 공장의 불빛을 변형시켜 무대에 올렸다. 여공들은 문화활동을 통해서 인식의 폭을 넓혀갈 수 있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학생들이 함께했다. 이론에 메말랐던 전태일이 대학생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던 것이 사후에 알려지면서 대학생들도 노동 현장에 뛰어들기 시작할 때였다. 이것도 의식화라면 의식화일 텐데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에 그 사람들이 배울 수 없었던, 배우지 못함으로써 좀 더 사회를 구조적으로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좀 도움을 주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78년 김경숙은 노조 대의원이 된다. 주체적인 노동자로 살아가는 것도 혼자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노동조합이란 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열심히 일해 동생 학비를 대고 검정고시를 준비하던 여공 김경숙은 이제 행동하는 노동운동가로 변신하고 있었다. 저들 거만하게 자랑하는 많은 재산들, 어림도 없다. 새 세계를 건설하도록 큰 힘주는 조합 단결하라. 언제든지 단결하라. 언제든지. 민주노조운동 동지회. 70년대 불길처럼 타올랐던 민주노조운동의 주인공들은 우리의 노동운동사에 큰 획을 그었다. 인건비를 가져가셔야 돼요. 70년대가 지나간 지 25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들이 서로 동료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정권이나 사용자에 의해 부당한 탄압을 받은 경험을 공유하기 때문이다. 1978년 동일방직 노조 대의원 선거 이래 사측 행동대원들이 노조 사무실에 난입, 인분을 뿌린다. 연약한 근로자 여직공들을 왜 못 살게 하는가? 작년에 똥물까지 처먹이고 자유롭게 현실의 입장을 발표하려 하는데 왜 저러나? 더러운 인간들은 꺼져라. 민주주의 이 땅 위에 왜? 정말 억울하기만 하고 울분만 나오고 우리들의 마음은 더욱 강인해진다. 공권력과 사용주의 탄압 앞에 여공들은 물러서지 않았다. 하지만 때로 엄청난 폭력 앞에서 대항할 수단은 그리 많지 않았다.
처녀가 옷을 벗으면 잡아가지 못하겠지.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라면 전투 경찰도 그렇고요. 모든 사람들이 그 18, 19, 20, 21살이 된 아가씨한 몸에 설마 손을 댈 수 있으랴. 그런 단순한 생각이었어요. 근데 그건 저희들 착각한 거죠. 다 잡혀왔습니다. 민주노조운동이 거센 탄압을 받자 연대가 필요했다. 70년대 후반 노동자들과 지식인을 연결하는 고리가 된 크리스찬 아카데미 교육에 김경숙도 YH 노조 간부의 일원으로 참가한다. 크리스찬 아카데미는 한국 사회 모순의 해결을 위해 노동자, 여성, 농민 분야 중간 간부 양성에 주력하고 있었다. 가슴속에 하고 싶은 말이 꽉 차 있는데 꽉 차 있는데 이걸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조건 속에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이 교육이 바로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말로서 표현하고 싶어하는 어떤 그것을 일종의 대변해주는 형태의 교육 내용. 크리스찬 아카데미를 통해 자기 회사의 문제가 자신들만의 문제가 아님을 깨닫는다. 사회구조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었다. 정부는 크리스찬 아카데미에게 철퇴를 가한다.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획책하고 용공교육을 시킨 혐의로 당시 간사였던 김세균, 한명숙 등 7명을 구속했다. 연계를 항상 끊으려고 그랬습니다. 노동운동과 교회와의 관계를 끊으려고 그랬고 노동운동과 학생운동 간의 관계를 차단하려고 그랬고 쭉 차단 정책이었습니다. 노동 고립화시키려고 그랬던 거죠. 70년대 말로 치달을수록 유신 정권은 사활을 걸고 민주노조를 탄압한다. 그리고 그 정점에 YH 사건이 있었다. YH 사건은 단순히 노동자도 인간이다,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라는 기본적인 인권을 위한 외침이 아니었다. 경제 발전에서 나온 과실과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짐을 자본가와 노동자가 어떻게 나눠야 하는지에 대한 강력한 문제제기였다. YH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김경숙 씨의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노동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한국 그 사회와 산업 구조의 변화 속에서 온 하나의 희생이라고 그렇게 봐야 될 겁니다. 1979년 8월 11일 YH 여공 김경숙의 죽음 이후 현대사의 맥박은 빨라진다. 10월 4일 김영삼 신민당 총재의 국회 제명과 뒤이은 부마 사태, 그리고 결국 11.6으로 유신이 몰락했다. 여공들에 대한 무자비한 폭력 진압은 YH 사건 백서 제목처럼 정말 유신 정권의 말기적 발악이 되고 말았다. 광주광역시 동구 소태동. (30년째) 고물 수집을 하는 김경숙의 어머니 최영자 씨가 홀로 사는 곳이다. 자식 넷을 낳았지만 남은 것은 아들 하나. 이제 장가를 보내고 손주도 얻었다. 경숙이 죽은 지 26년이 지났건만 최 씨는 아직 경숙의 물건을 간직하고 있다. 내가 우리 경숙이 두고두고 역사 놔둔 것은 내가 이거밖에 없어. 이게 뭐죠? 그 해수욕 가면 둘이고 모여고 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 경숙이 울프면 요것 하나 살았고 있어. 그것이 두고두고 역사예요. 이거 보실 때마다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가슴이 아프지. 요놈 둘이고 모욕했다 싶고 해수욕 가갖고. 그래도 다른 옷은 다 꼬실라는 했지 요것을 내가 놔뒀더라니까. 가르치는 선생님하고 같이 있거든요. 최영자 씨가 가장 안타까워하는 것은 경숙이의 정확한 사인을 아직 모른다는 것이다. 공장에 다닐 때 얼굴이 부었어.
사망 당시 가족들조차 시신의 상태를 제대로 볼 수 없었다고 한다. 저 사진기가 있어가지고 하나 찍어준 거거든요. 딸이 찍어줬어. 누나 자살을 얘기가 아니야. 어째 자살 얘기가 아니면 저는 어쨌든 돈 벌어갖고 와서 죽어도 그게 강주 와서 산다겠어. 서울은 공기가 안 좋은 게 돈 벌어갖고 나는 강주 와서 살아 그랬어. 그리고 나를 못 잊고 동생을 못 잊고 지가 돈 벌어갖고 이제 시집이라도 잘 가면 동생 잘 가르치고 저는 이제 해 살겠다 했는데 무엇을 자살을 해. 자살해라기 아니야. 경찰 최종 발표는 진압 시작 30분 전에 혼자 투신했다는 것이었다. 2번이나 번복한 끝에 나온 결론이었다. 하지만 이것을 그대로 믿는 사람은 많지 않다. 당시 신민당을 중심으로 경찰 발표에 대한 수많은 의혹이 제기됐지만 뒤이은 정치적 격변 속에서 김경숙의 죽음은 역사에 묻혀버렸다. 우리가 살았던 시대에서 벌어진 일이었고 그리고 너무나 잘 알려진 신민 당사에서 벌어진 일이고 그래서 좀 제가 좀 강력하게 좀 촉구하고 싶은 것이 한 시대의 희생자가 이렇게 해서 죽음이 덮어진다면은 또 다른 시대가 도래했을 때에 이보다 더한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한 25년 세월이 흘렀지만은 다시 한번 이 문제를 재검토해야 된다. 모란공원 열사묘역 중턱에 자리 잡은 김경숙의 무덤. 사후 10여 년이 지나서야 마련된 이 묘지는 가묘다. 당시 김경숙의 시신은 화장을 해서 고향 땅에 뿌려졌기 때문이다. 가족을 위해 그리고 한강의 기적을 위해 끊임없는 희생을 감내했지만 죽어서는 제 한 줌 이 세상에 남기지 않았다. 사회가 그들을 공순이라 낙인 찍었을 때 당당한 여성 노동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몸으로 보여주었다. 22살 여공에게 우리 현대사가 진 빚은 너무나 크다. 70년대의 고도 성장 그리고 유신의 몰락은 수많은 이름 없는 김경숙에 의해서 만들어진 역사였다.